자,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교재 2페이지 피시고요. 교재는 이 녹색 교재 피시면 됩니다. 집중 강의고요. 집중 강의는 기본 강의보다 좀 빠르게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찝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부동산학의 정의 나오죠. 부동산학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각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학문이다라는 점에서 의견 일치한다. 종합학문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고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김영진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시조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내용이 아직도 교과서에 나오고 있고요. 이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 없을 겁니다. 부동산학의 성격. 요거 뭐 외울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격 보시면요. 첫 번째 종합과학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학, 법학, 공학, 각종 다양한 분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응용과학이라는 겁니다.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뭐죠? 순수과학, 순수학문이라는 말과 반대말이에요. 물리학, 수학 이런 거는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다 다루기 때문에 순수학문이지만 부동산은 실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천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또는 뭐 경험과학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경험과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규범과학 무엇입니까? 규범과학은 옳고 그름이 있는 학문이 규범과학이에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값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규범과학입니다. 그러면 반대말로 규범과학이 아니면은 어떤 성격일까요? 수학같이 미분적분 연구학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규범과학이 아니지만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규범과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과학,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다룬다. 실천과학, 실제로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사회에 실천한다. 뭐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나와요. 연구 대상 보시면요. 부동산 활동이 있고 부동산 현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각종 인간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말한다. 부동산 현상은요, 그 결과로서 보여주는 부동산의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노후되겠죠? 이 마을을 부시고 새 아파트로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얘를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 부동산 활동이에요, 현상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그거는 활동이에요, 활동. 인간이 낡은 집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거니까 그건 활동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겠죠? 새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은요? 그건 현상이야. 현상. 아시겠죠?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또 노후되겠죠? 그럼 이제 노후되는 모습도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부동산을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이 개입하는 게 활동이고 그 결과 바뀌어진 모습이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밑에 표 보시면요. 활동 나오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활동이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 활동을 하는 주체가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사적 주체,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사적 주체일까요? 공적 주체일까요?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조합은 사적 주체에 해당돼요. 그죠? 결국 자기네가 돈 벌려고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헌집 부시고 새집 지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반포동 아파트가 평당 6천만 원 넘었다고 합니다. 평가사 1년 하시면 아파트 한 평씩 마련하실 수 있어요. 대신 안 쓰고 안 먹어야 됩니다. 1년에 한 평씩 30년 동안 모으면 30평짜리 하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적 주체는 뭐죠? 정부, 지자체 이런 게 공적 주체고요. 제3섹터는 뭐죠? 이 둘이 같이 하는 게 제3섹터예요. 아시겠죠? 자, 민자도로 한다. 민자도로 내는 경우에는 사적 주체가 하는 경우인데 민자도로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 사적 주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공적 주체가 그런 경우에는 제3섹터라고도 한다. 아시겠죠? 용어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현상은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모습을 얘기한다. 현상이란 말은 모습이란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모습은 지역적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발생해서 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해요. 우리 얘를 전이현상이라 합니다. 전이현상. 우리 드라마 보면요. 암이 다른 데로 전이되었다라고 하죠. 전이가 뭐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지역의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강남 권역에서 재건축 열풍이 부니까 이 현상이 송파구로도 옮겨간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죠? 현상의 전이입니다. 다음에 개별적 현상 뭐죠?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 내에서 특정 부동산마다 발생하는 것도 우리 그것을 개별적 현상이라 한다. 지역이 발생하면 지역적 현상, 개별 부동산이 발생하면 개별적 현상이라 한다. 뭐 그 정도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자, 분류 보면요. 요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소유 활동이 있고, 활동은 소유 활동이 있고, 거래 활동이 있어요. 소유 활동, 거래 활동. 자, 소유 활동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용 활동이죠. 이용. 내가 갖고서 그냥 내가 살고, 내가 여기서 효용을 누리고 하는 게 소유 활동인 거예요. 거래 활동은요. 사고 파는 게 거래 활동이에요. 아시겠죠? 부동산은 사고 팔거나 아니면 내가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이용할 때는요. 소유할 때는, 이용할 때는 사용가치 측면으로 가치를 파악합니다. 사용가치 측면으로. 이해하시겠죠? 근데 팔 때는요. 팔 때는 교환가치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사용가치란 무엇이냐? 사용가치란 어떤 경제자가 그 사용자에게 주는 주관적 만족의 총합을 사용가치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경제자가 사용자에게 주는 주관적 만족의 총합이에요. 중요한 거는 얘는 주관적이야, 주관적. 사용가치는 주관적이다. 얘는 객관적이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샤넬백이 있습니다. 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전봇백이 있는데 남자가 그걸 냅니다. 효용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재화가 주는 객관적 가치는 600만 원짜리지만 교환 가치는 600만 원짜리지만 남자가 냈을 때는 아무 효용을 못 느껴. 오히려 창피해. 그때는 뭐죠? 그때는 사용가치가 되게 낮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용가치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속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교환가치는 객관적 속성이다. 그리고 이때 소유 활동을 할 때의 그 활동의 지침이 무엇이냐?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어떤 뜻이냐면 최자가 뭐죠? 가장, 베스트란 뜻이죠? 유효가 뭐예요? 유스풀이에요. 유스풀. 그래서 가장 유용성이 극대화되는 이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장 쓰임새가 효용성이 극대화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거래할 때는요. 거래 질서의 확립, 내게 아닌데도 판다거나 뭐 이중 분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기치지 않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거래 활동의 지침이다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상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뒤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은 부동산은 항상 물기경이에요. 물기경. 우리 얘를 물기경이 아니야. 물법경이라 합니다. 물법경.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 부동산 전문가예요. 부동산 뭐요? 라고 나온다고. 부동산 뭔데요? 부동산 건축가예요. 감정평가사예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법무사예요. 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물법경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모습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특징, 활동 주체 및 목표가 있다. 어떤 주체가 뭘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것에 의해서 나오는 모습, 결과치니까 주체와 목표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마을을 재개발을 했어. 근데 이 아파트가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노후화돼. 이거 누가 했어? 그런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죠? 누가 일부가 한 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실무적 분야. 요거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분야가 있고 부동산 학을 나눴을 때 이론적 분야가 있는데 실무적 분야는요. 결정 분야하고 결정 지원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란 무슨 결정이냐? 의사결정을 얘기해요. 의사결정. 이상하게 오늘 강의가 되게 재밌네. 기본 강의 할 때보다 이상하게 또 재미는 있네, 이상하게. 왜 그러지? 약간 변태인가? 자, 부동산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을. 아시겠죠? 얘는 뭐예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예요. 의사결정이란 무엇이냐? 할 거냐, 말 거냐?
돈을 쏠 거냐 말 거냐 요 결정을 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뭐예요?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또는 그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할 때, 그죠? 골프장 개발을 할 때 여기다가 돈 500억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할 거 아니에요. 그 의사 결정을 내린다 이 얘기예요. 또 뭐 하죠? 투자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정책 실행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분야고 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뭐가 필요하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잖아요. 그게 의사결정 지원 분야이다 이 얘기예요. 부동산 관리라든가 감정평가, 얘는 감정평가 얘기합니다. 감정평가 또 뭐가 있죠?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 결정 활동을 지원해준다 이 얘기예요. 후방 지원해준다. 아시겠죠? 요 분류 체계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냥 순수한 실무적인 게 아니라 순수한 이론적 분야예요. 부동산 세금, 부동산 수화, 부동산 관련 공법, 뭐 기타 부동산 기초 특성들 이런 것들은 그냥 순수한 이론적인 기초가 되고 이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실무적인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이 실무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와 의사결정 지원 분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감정평가사가 되시면은 감정평가 법인에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다른 데 못 가서가 아니야. 현재까지는 감정평가 법인에 가시는 게 처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일반 증권사나 금융사에 가는 것보다 감정평가 법인에 가는 게 처우가 제일 낮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다른 데 갈 수도 있어. 어떤 가수이냐? 증권사 같은 데 가시면요, PF팀이 있어. 증권사 PF. 가면 뭐 하냐? 골프장 500억, 1000억 쏠까 말까 결정합니다. 골프장 어디 짓는데, 그럼 골프장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 필요할까요? 골프장 하나 짓는데, 한 2, 3천억 필요해요, 2, 3천억. 그럼 그 중에, 2, 3천억을 한 금융회사가 다 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주단이라고 해서, 뭐 교보증권이 한 500 쏘고, 또 우리은행이 또 한 뭐 200 쏘고, 이런 식으로 500, 300, 200, 뭐 700 이렇게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각자 쏩니다. 각자 싸서 골프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단 말입니다. 당연히 평가사가 우대하죠. 근데 안 가. 왜? 아직 처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물론 일반 셀러리맨들이 봤을 때는 금융사가 처우가 좋지만은 평가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오전 9시 출근은 불가능해요. 평가사들한테는 오전 9시 출근은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보통 10시 반 정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생활. 10시 반에 나가서 오후 4시에 집에 가는 생활이 워낙 몸에 뱄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점심시간 2시간 먹고. 예전에 저 수습평가사 할 때 회사가 저기 코엑스 앞이었어. 코엑스 앞에 바로 앞이었어. KTNG 사옥이라고 코스모 타워인데 되게 유명한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점심 먹으러 코엑스에 가서 점심 먹고 오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은근히 괜찮아. 수습 때도 바쁘지만 물론 야근은 하지만은 평가사는 기본적으로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별 신경 안 써요. 자리에 없다. 그러면 어디 일하러 갔겠지. 어디 현장 보러 갔겠지 해요 그냥. 오히려 사무실에 많이 있으면 무능한 인간이야. 너 일 없니? 물어본다고.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무능한 인간이야. 사무실에 안 보이는 이사님일수록 유능해. 왜 항상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 물건을 보고 돌아다니니까 유능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분야도 사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데 처우가 좀 안 좋아서 별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갈 수는 있다. 평가사가 워낙 갈 수는 있고 근데 이런 데서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오면은 괜찮다.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사기 접근 방법 보죠. 요거 아주 쉽게 보죠. 분산식이 있고 중점식이 있죠. 분산은 이렇게 흐트러터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점은 가운데 모여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는 분산식은 주변과학에 의해서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법이에요. 무슨 인간이 부동산학을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이라는 애를 파악할 때 아까 제가 그랬죠? 물법경 측면이 있다고 했죠? 물법경. 뭐 법적인 측면 이렇게 이해하고, 그죠?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이렇게 이해해서 부분적인 접근을 통해서 부동산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부동산학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독자적인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부동산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과가 있어. 뭔 차이죠? 바로 이거야. 부동산학을 경제학의 아류로 보느냐, 부동산의 일부로 보느냐, 아니면 독립된 별개의 학문을 보느냐, 그 시각의 차이라고. 독립된 학문을 인정 안 하면 학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학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된 학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는 게 요거다.
물론 안 좋은 거겠죠. 안 좋은 거예요. 얘는요. 중점식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 이 특정 측면을 파는 거야. 특정 측면을. 감정평가? 그럼 감정평가 막 파는 거야. 감정평가 막 파고. 중개는요. 중개를 막 파는 거야. 중개 막 이렇게. 특정 분야만 파는 게 이거예요. 역시 안 좋아. 그러니까 얘는 너무 띄엄띄엄 파악하고 얘는 너무 그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만 파악. 그죠? 다른 학문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간과한단 말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죠? 골고루. 반찬과 똑같아. 야채, 고기, 해산물 다 골고루 먹어야 돼. 그게 뭐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에요. 물법경 측면에서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부동산학을 이론을 구축하는 거. 물법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부동산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종합적 접근 방법이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발전시킨 접근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다? 종합식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발전됐다라는 거. 정말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하시고요. 다음에 기타 다양한 접근 방법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자, 복합개념. 부동산 복합개념이란 부동산을 물법경 3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복합개념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복합개념.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다. 복합부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유사한 말로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이 있다. 복합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 개념이냐, 복합 부동산이냐, 용어가 유사합니다. 근데 객관식 시험은 요런 걸 막 장난쳐요. 왜? 사람한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 잘못 읽어서 실수를 유발하죠, 객관식은. 그래서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내용 구분하시라. 아시겠죠? 물법경 나오면 복합 개념이다. 3측면.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이런 유치한 게 시험에 나온답니다. 자, 일반 이념 보시면요. 부동산학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 다 추구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추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사적 재화이지만 동시에 공적 재화이기도 해요. 그렇죠? 부동산은 사적 재화인 동시에 공적 재화라는 겁니다. 자, 사적 재화는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집이 있다거나 나중에 또 본인 집을 가지시겠죠? 그때는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효율성이 중요한 거야. 그죠? 시장 원리에 비추어서 효율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거라 하더라도 이 토지들, 내 거인 이 토지들이 모여서 국토를 이루죠. 국토를 이루고 옆 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있어. 그잖아요? 공적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형평성이 중시된다 이 얘기예요. 형평성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지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토지가 골고루 전 국민에게 고루고루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형평성이에요. 지금 강남 재건축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는 거, 평당 6천 올라가는 게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형평성을 저해하거든. 그런 아파트는 살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그렇게 막 올라버리면 더욱더 집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가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진단 말입니다. 형평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여기 나와 있죠? 조화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이념. 자, 밑에 박스 보시면요. 미국 리얼터 협회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있다. Under all is the land라는 게 원문이에요. Under all is the land. 이 말을 평가사들은 다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죠? 모든 것의 토지는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만큼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회의 기초, 근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을 함축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은 뭐예요? 가장 고루고루, 토지를 고루고루 갖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사례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 20%가 국토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는 가장 폭넓은 배분에 저해되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에 지도 이념, 요거 외울 필요 있습니다. 부동산학 지도 이념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 원리, 효율적 관리의 원리,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의 원리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학을 지도하는 세 가지 이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 얘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지도 이념, 얘는 기술적 측면에서, 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도 이념, 얘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그 지도 이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법률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차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에 입문하시면 토지보상법을 공부하실 텐데 토지보상법 공부하기 직전에 헌법부터 공부합니다. 헌법의 23조 2항 3항이 중요한데 거기 나온 내용이 뭐냐?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공적 제한 간의 조화에 대해서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공공필요에 의할 때는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항상 이 사유재산권의 그 권익 보장과 공공 필요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효율적 관리의 원리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이용해서 부동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기술 혁신에 의해서 유한한 공간 및 환경 응용 가치를 증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새 유형이 뭐죠? 땅콩하우스 있어요. 땅콩하우스.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고 비싼 나라에서는 땅콩하우스가 유행하는데 아주 좁은 땅에서도 건물을 아주 오밀조밀 지어서 그죠? 인테리어 내부 설계를 막 오밀조밀 지어서 공간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하는 집이 땅콩하우스죠. 또 요새 뭐가 있어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하우스가 있어요. 어떤 오폐수를 재활용한다거나 그죠? 열 효율을 높인다거나 해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게 뭐예요?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가볍게 사실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세 개를 외우세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요 세 가지가 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 근데 요것의 내용은 이런 게 있다. 요거는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느낌만 담아가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느낌만. 외울 거는 이 앞대가리예요. 객관식은 이 앞대가리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점은요. 객관식은 요 앞대가리 세 가지를 외우면 되지만 주관식은 이 몸통 이거를 적어야 돼 답안지에. 시험 문제가 이래.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런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라면 다음 문 중 부동산 학의 지도 이념이 아닌 것은 1번 예, 2번 예, 3번 엉뚱한 거, 4번 엉뚱한 거, 5번 예.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객관식이야. 근데 주관식은 자, 부동산 학의 지도 이념 설명하시오. 10점. 이렇게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객관식과 주관식 차이점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 부동산 학원론의 감정평가 이론과 연결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업하다가 그런 부분, 이 몸통을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수업을 하면서 요거는 2차 연계 내용이니까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부동산 활동 보죠. 활동 아까 했던 겁니다. 관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를 활동이라고 한다. 내용과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동산 이용을 통한 가치 창출 극대화의 그 목적이 있다. 중요한 키워드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사적, 공적, 제3섹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소유 활동이 있고 거래 활동이 있다. 아까 했던 겁니다. 다 표의 내용이 있던 거예요. 자, 정책 및 행정 활동인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정책 활동과 반대로 자, 정책 활동은 뭐가 중요해요? 이론이 중요하대. 정책 활동은 이론이 중요한데 소유 활동이나 거래 활동에서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기술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정책은 이론이 중요한데 소유 활동이나 거래 활동은 기술이 중요시 된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문에서 부동산 정책 활동은 이론보다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럼 틀린 문장이야. 아시겠죠? 정책은 이론, 소유 거래는 기술. 아시겠죠? 자, 요거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에 분류가 있는데 요거는 외우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외우지 않기를 권장해요. 이건 너무 더티 암기야. 너무 더티 암기야. 아무 이해도 없고 인간의 머리를 엑셀로 만드는 그런 더티 암기란 말입니다. 2차 연결성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버려라. 이거는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혹시 나오면 그냥 안 맞추고 만다. 이거 왜? 이런 거 안 맞춰도 붙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1차 공부 시작하시는데 1차 공부를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공부는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서 최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1차는 안 그래. 우리 모든 국가 자격 시험 1차는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리고 1차 시험을 60점을 넘는 게 제일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왜? 노력의 낭비가 없었으니까. 모든 국가시험은 2차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허들 넘듯이 넘고 1차에서 아낀 에너지를 2차에서 쏟아 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학원론은 여러분들이 한 75점 정도 목표하시면 돼요. 75점에 80점. 20점은 어차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도 시험 문제 보니까 1회 문제를 보니까 부관법 문제가 많이 나왔어.
부동산 공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건 도저히 풀 수가 없어. 우리 학원론 교재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공법적인 내용을 냈기 때문에 어차피 학원론 내용으로는 풀 수도 없고 그 공법적인 내용이 2차하고 아무 연계가 안 돼.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 그냥 쿨하게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 거 버리고 나머지 거 맞추면은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활동의 속성 보죠.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기술을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이론적 부분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 측면을 과학이라 하고 실무적 측면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건 과학이에요. 근데 그 공학의 과학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건 그건 기술이야. 아시겠죠? 이론적 측면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건 과학이지만 그것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건 기술이다 이 얘기예요. 과학과 기술. 근데 부동산학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있고 그것을 실무 활동에 적용할 때는 기술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이게 뭐죠? 사회성, 공공성이란 말 참 많이 쓸 건데 부동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이용되어야 된다는 공개념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 공익적 성격과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헌법 23조 2항 여기 나오죠. 재산권의 행사. 이게 뭐예요? 사익이에요. 사익.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되는데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앞대가리만 외우시면 됩니다. 앞대가리만. 다음에 자 최근 시빌 미니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그 사회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에 의한 공적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시빌 미니멈 4조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가볍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 활동.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11미니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용어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정보 활동.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어서 국지적으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구에 가야 됩니다. 그죠? 그 근본 이유가 뭐죠?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 활동, 정보 수집이 필요하게 된다. 그다음 뭐죠? 배려의 장기성.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어서 한 번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지은 모습이 오래가. 그래서 영속성이 있어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무슨 건물을 지을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활동의 속성. 아까 했던 건데, 오케이. 자, 윤리성. 윤리 중에 윤리. 요거 시험에 나온다. 요거 윤리 중요하다. 요거는 감정평가 이론과도 연결돼 있다. 왜? 감정평가 이론에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윤리 중요하다. 자, 윤리는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는데, 윤리 유형 이거 외워야 됩니다.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객 윤리가 있어요. 쉽죠? 고객한테 지켜야 될 윤리가 고객 윤리야. 평가업자는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합니다. 의뢰인과 평가업자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고객 윤리라고 해요. 그런데, 자, 조직 윤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조직 윤리는요, 같은 부동산 일을 하는 업자끼리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 윤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동업자와의 관계가 있죠? 이게 뭐 이렇게 경쟁 업체가 있어. A 평가 법인이 있고 B 평가 법인이 있어. 근데 어떤 일을 따기 위해서 A 법인과 B 법인이 수주 경쟁을 하는데 서로 불법적으로 막 수수료를 막 덤핑 경쟁해. 이거는 안 된다 이 얘기. 이런 경우에는 동업자 윤리를 어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업자 윤리. 그래갖고 여기 이 업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협회가 있어. 감정평가 협회가 있는데 각각의 업자들은 이 협회와의 관계, 협회의 지시에 따르는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 얘기. 협회에서 하지 마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이것에 따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죠?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야.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 그래서 조직 윤리는 회사 내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업계를 얘기해. 그 업계에서의 업자끼리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 윤리라고 한다라는 건데 고용 윤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 이걸 제일 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조직 윤리라고 하면은 조직 생활 우리가 회사 생활을 우리가 조직 생활이라고 하죠. 그잖아요. 회사 생활 우리가 조직 생활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조직 윤리는 회사 내부에 지켜야 될 윤리구나. 그게 아니야. 그거는 고용 윤리예요. 고용 윤리. 평가업자 또는 뭐 부동산 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종업원과
고용자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고용윤리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고용윤리를 한다. 조직윤리와 고용윤리가 혼동됩니다. 용어가 유사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함정이고, 공중윤리 뭐죠? 자, 아까 원래 처음에 고객윤리가 있었죠? 고객윤리. 나한테 일을 맡긴 사람. 이게 의뢰인이고, 내가 평가사예요. 그러면요. 의뢰인과 평가사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고객윤리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은 1차적으로는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의뢰인과의 윤리를 지켜야 되지만은 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무시하면 안 돼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중윤리란 이 사람이 나한테 맡긴 평가로 인해서 나한테 일을 맡기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의뢰인이 PF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PF 평가를 의뢰했어. 근데 사실은 이 PF 평가가 되게 사업성이 없어. 사업성이 없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오케이 사업성 있다고 평가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건 그냥 고객과 의뢰인과 평가업자 간의 관계지만 이 평가가 일반 공중과 대중과 무관하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러한 부실 PF 평가가 쌓여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요. 일반 예금자한테도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또 우리 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활력을 잃어요. 그죠? 경제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윤리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 자료. 그러면 이 윤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 4가지 윤리를 지켜야 되니까 법률적으로 규제하겠죠? 윤리를 지키라고 규제할 텐데, 윤리 규제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법률적 규제. 법에 의해서 너 이런 거 안 지키면 처벌 뭐뭐뭐 할 거야. 너 뇌물 받으면 징역 몇 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법률적 규제예요. 아시겠죠? 얘는 뭐죠? 자율적 규제. 야, 니네 충분히 배운 사람들이고 어려운 시험 통과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윤리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자율적 규제야.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일 좋지만, 제일 이상적이지만 힘들어. 그죠? 힘들고. 그럼 이 둘을 믹스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절충적 규제, 현실적 대안이다. 자, 최소한의 내용만 법에서 규제하고, 그 외의 내용은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절충적 규제이다. 아시겠죠? 그 유형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의 속성이 있다. 대인 활동은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활동. 대물 활동은 뭐예요? 물건을 대하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대인 활동인 동시에 and 대물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간 활동,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이란 지표, 지하, 지상을 말합니다.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활동이다. 그다음에 전문성, 고도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가가 아니다의 구별 기준은 무엇이다?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는 첫 번째 이론적 수준의 차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두 번째 주의 의무의 차이, 신뢰도의 차이, 윤리 수준의 차이. 이주, 신, 윤이겠네요. 이 4가지 차이에 의해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장 활동. 우리 임장을 뭐라고 하죠? 직접 가보는 것을 임장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출장이겠죠? 그래서 임장은 직접 가본다. 왜? 부동산에 뭐가 있다? 고정성이 있다. 고정성이 있어서 직접 가봐야 되고, 그다음에 복합 개념. 부동산은 물법경 3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이 있어서 항상 이 3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낡은 저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자, 낡은 아파트에다가 이 위에 더 아파트를 지어 올리려 해요. 현재 5층 아파트인데 7층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를 수직 증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첫 번째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가? 용적률, 건폐율, 고도 제한 등등을 고려해야겠죠? 법률적으로. 그럼 두 번째는요. 기술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 상태에서 건물을 더 지어 올릴 수 있겠는가? 또 고려해야겠죠. 세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이 기존 사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것인가? 이익이 날 것인가? 그래서 항상 뭔가 활동을 할 때는 3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외우세요. 지금 한 거. 요거 다 하나씩 초짜 앞대가리 따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원칙 요거 나온답니다. 요거 나오는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의 원칙.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세 가지라고 하면 3대 원칙이라면은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의 원칙이고 공정성의 원칙은 최근에 추가, 플러스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능률성의 원칙은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전성의 원칙은요, 근데 능률성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막 빨리빨리 하다 보면요, 안전성을 놓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능률성과 안전성은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내잖아요. 그럼 책을 원고를 낸 다음에 원고를 오타가 있나 없나 교정을 합니다. 근데 얘를 능률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책을 빨리 보겠죠. 빨리 보면 오타를 많이 놓쳐. 근데 안전하게 하겠다. 그럼 꼼꼼하게 보지만 오래 걸려. 그래서 안전성과 능률성은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자,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부동산 활동을 할 때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해야 된다. 다른 말로 유사한 말로 효율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앞배가리만 외우시면 돼요. 다음에 밑에 박스 보시면은 추가 자료 있죠?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감정평가할 때 특별 원칙,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일반 원칙과 밑에 있는 특별 원칙을 구별해야 돼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거는 부동산 학이 제일 큰 거고요. 이 안에 뭐가 있죠? 이 안에 감정평가가 있는 거고 이 안에 권리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특별 원칙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든 권리분석을 하든 이 일반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특별히 감정평가할 때는 능률성, 안전성에다가 전달성의 원칙까지 감정평가할 때는 전달성, 의뢰인에게 평가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그 원칙까지 추가된 것이고 권리 분석할 때는 능률성, 안전성에다가 증거에 입각해서 권리 분석하고 탐문주의, 직접 물어봐서 권리 분석 정확하게 해라라는 원칙이 추가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헷갈려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챕터 2를 보죠. 부동산 학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자, 부동산의 용어 보시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문장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 부동산 증명령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지울 거예요. 다음번에 2판에서는. 자,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넘어가시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까 얘기했었죠? 부동산은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 측면이 있다. 넘어갈게요. 복합 부동산. 아까 얘기했었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 부동산은 자,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예요. 무슨 얘기죠? 자,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 그 우리나라 민법 체계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각각. 아시겠죠? 각각 개별 물건인데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거래하거나 이용할 때는 마치 이 둘이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다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후회하신 적이 있어. 빌라를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 부모님 댁이 빌라인데 옛날 몇 년 전에 후회하시더라고. 창동역 앞에 토지 건물 주택을 사놓을 걸. 그러니까 이 빌라를 팔고 토지 건물 주택을 사놓을 걸. 요새 땅값이 많이 올랐대. 근데 빌라는 땅값이 안 올라. 빌라는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후회하시더라고. 그 만약에 아버지가 창동역 앞에 토지 건물 주택을 살려 했다면 매매할 때 토지는 3억 5천이고요. 건물은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5억이에요. 이렇게 사요? 아니면 그냥 이거 5억인가 사요? 그냥 5억으로 사겠죠? 그게 일괄평가야. 그게 일괄평가. 자, 하나하나,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하는 게 개별평가이고, 그냥 합쳐서, 그냥 마치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사실은 토지 사는 거고, 건물 사는 거지만, 그냥 합쳐서 하나의 물건처럼 거래하는 게 그게 일괄거래고, 그걸 평가하는 게 일괄평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는 일괄로 거래가 되고 평가도 일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사 건물로 복합 건물이라는 용어도 있어. 야, 복합자가 참 많이 나오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걸 얘기하는데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 위에 여러 개의 용도가 혼재하고 있는 게 복합 건물이야. 어떤 건물이 있죠?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이런 복합 건물입니다. 밑에는 쇼핑몰, 위에는 오피스, 그 위는 또 초호화 레지던스, 호텔인지 레지던스인지 있대요.
그래갖고 롯데월드 제일 위층을 신격호 회장이 살려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치매 걸리셔갖고 아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아파트 살아보시면요. 아파트가 송도에 60층 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송도에 63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아파트를 제가 올라가 보면은 30층 넘어가면요. 귀가 폭 합니다. 30층 넘어가는 순간 귀가 폭해. 그래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높으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복합 건물의 용어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물리적,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 측면에서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각각의 측면에서 고찰할 것인데, 자, 이쪽에 지금 분량이 많은데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자연으로서 고찰돼요. 그죠? 자연으로.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환경입니다. 인간이 사는 환경이에요. 그냥 목차만 보세요. 그다음에 3번 공간이죠. 인간이 사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지표, 지하, 지상의 3차원 공간이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위치, 이거 중요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왜?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감정평가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짜리인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이제 위치를 좀 말씀드리려 해요. 위치란 어떤 특정 장소가 갖는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죠? 특정 장소가 갖는 위치적 유불리를 얘기합니다. 위치적 유불리를 얘기해요. 그랬을 때 토지 가치는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위치는 다른 말로 접근성이라고도 합니다. 둘이 유사한 말이에요. 위치가 좋은 부동산은 접근성이 좋은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부동산 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습니다.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다. 절대적 위치란 지표상의 좌표를 의미해요. 뭐 북위, 동경 뭐 이런 거 있죠? 한반도 어디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지리적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적 위치는 옆에 뭐가 있다, 주변에 뭐가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에 근거해요. 너 여기에 있네?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상대적 위치는요, 인접성에 근거합니다. 인접성에. 여러분 여기 만약에 우리 학원 여기 일성투르의 1층에 카페가 있어. 애플 식당이 있다 칩시다. 애플 식당. 일성투르의 건물 1층에 애플 식당이 있어. 되게 사람 많죠? 제가 식권을 샀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줄이 길어 맨날. 그래서 식권만 있고 먹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애플 식당이 장사가 잘 돼. 왜 잘 될까요? 좀 전에 원래 얘가 신림동에 다른 데 있었어요. 얘가 지금 일성투르엘이면 종전에 여기에 있었었는데 이때는 그렇게 줄 서는 식당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일로 이사하니까 막 줄 서.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옆에요, 위에 학원이 있죠. 일성투르엘 건물 외에 그 윌비스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이 있고 또 앞에 뭐가 있죠? 우리 감방기 학원도 있고 하잖아요. 학원이 있다 보니까 옆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내려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뭐예요? 옆에 뭐가 있느냐? 옆에 뭐가 있냐에 의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성투르엘 건물에 있는 애플 식당이어도 이 한림법 학원, 윌비스 학원이 다른 건물로 옮겨가거나, 그죠? 우리 감당기 학원이 딴 데로 옮겨가면은 위치가 또 안 좋아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대 위치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절대적 위치란 좌표를 의미하고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고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기도 한다. 자, 토지의 가치는요. 경제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얘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샬이라는 사람이요. 경제자 마샬이 토지 가치를 위치 가치로 파악을 했어요. 토지 가치란 위치의 유용성에 대한 화폐 가치의 총합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자, 도시 토지의 가치는 위치 가치를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어떤 토지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 토지의 위치가 좋아서 그것으로 인한 유용성이 얼마나 큰지를 화폐적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것이 지가이다. 라고 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결국 그만큼 토지 가치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허드란 사람은요. 자, 지가 토지 가격은
경제적 지대에 바탕을 둔다. 지대가 뭐죠? 토지에 대한 월세를 얘기해요. 토지 임대료를 지대를 합니다. 지대가 많이 나오면 지가가 비싸. 그래요, 안 그래요? 지대가 높으면 지가가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상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면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 어떤 토지가 임대료가 비싼가? 위치가 좋은 토지가, 그죠? 위치가 좋은 토지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위치가 좋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치가 좋다는 것은 편리하다는 것을 얘기한다. 편리하다. 여러분, 강남역이 왜 비싼 거예요? 강남역은 다 뭐가 가깝고 편하잖아요. 편리한 거야. 직장이 코앞에 있어. 술집이 코앞에 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편리하니까. 그럼 편리하다는 것은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이야, 이 얘기예요. 가까이 있으면, 뭔가가 가까이 있으면 편리하고, 편리하면 위치가 좋은 거고, 위치가 좋으니까 임대료를 많이 낸다, 이 얘기예요. 임대료를 많이 내니까 지가가 비싸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토지 가치는 뭐가 좌우한다? 가까움이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접근성이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접근성이란 무엇이냐? 요거 외우세요. 접근성이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경비,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외우라냐면 이거는 2차 주관식 답안지에 써야 되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2차 답안식에 써야 되는 문장이다. 2차 답안지는 요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누가 혹자가 물어봐요.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몇 배 차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2차만 따진다. 그러니까 1차, 2차 다 합친다면 제 생각에 한 20배 정도 생각해요. 20배 정도. 20배 정도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20배? 하여튼 최소 10배, 최소 10배에서 제가 생각한 20배가 안 맞거든요. 왜? 실무가 어려워. 2차 실무가. 엊그저께 시험이 있었죠?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수의 또, 뭐랄까, 피해자가 양산됐어요. 2차 실무가 너무 또 어려워서. 2차 2번 문제가, 실무 2번 문제 도저히 한국말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후기가 속출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예 다른 거야. 난이도가 아예 달라. 그래서 이런 문장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수준은 접근성의 이 의의가 보기에 적혀 있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건데 주관식은 요 의의를 외워서 답안지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제가 2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2차 못 붙으면 다 말짱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접근 대상물. 자, 위험물이나 혐오물과 가까워지면 감가예요. 그죠? 뭐 쓰레기장, 정신병원, 교도소 이런 거랑 가까우면 감가인데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접근 대상이 무엇이냐? 접근 정도. 근데 시장은 가까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은 가까운 거예요. 가까우면 좋은 거야. 근데 너무 가까우면 또 안 좋아. 왜?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무리 필요한 경우 좋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시끄러워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룸 구하실 때, 우리 신림 구동 우리 학원 라인 있죠? 이거 지금 학원 이 라인, 여기에 원룸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되게 시끄러워.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술 먹고 누가 웩 소리가 지나가. 오토바이가 부앙 지나갑니다.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시는 게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아시겠죠? 왜?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런 다운타운, 시장, 상가하고. 아시겠죠?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 일반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워. 그런데 가깝다 하더라도,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일방통행 문제라든가 가로에 횡단 문제가 있죠? 그죠? 일방 통행이 있고, 뭐 육교가 있냐 없냐, 신호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접근성이 나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 고려대 앞에 정문이 이렇게 있는데, 유명한 정문이죠. 이 앞에 길 건너. 이 길 되게 좁아요. 한 8m밖에 안 되는데, 이 앞에 안암 슈퍼가 있어. 슈퍼가 있는데, 장사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정문에서 슈퍼 올라오면요, 요렇게 갔다가 지하도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지하도는요, 남자도 지나가기 싫어. 남자도. 육교보다 지하도가 더 가기 싫어요. 뭔가 음침해. 되게 더러워, 느낌이. 그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그 정문 앞에 상가인들이 성북구청에 민원을 계속 넣어갖고 10년 만에 드디어 여기에 신호등이 딱 생겼어. 신호등이. 그래갖고 장사가 이제 잘 돼. 잘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거리는 변하지 않았어. 거리는 여기 거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접근성 문제가 해결된 거다, 이 얘기예요. 신호등이 생긴 게. 아시겠죠? 그런 차원 얘기입니다. 용도와 접근성. 자,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 뭐가 있죠? 요양원. 이나
강한 흡입력, 독점력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강한 독점력이 있어. 이게 뭐가 있죠? 워터파크, 에버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이런 거. 거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가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접근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성 얘기했습니다. 매우 지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다음에 자산이란 토지, 건물, 금전 따위를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 실물 자산으로서 인플레 발생 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한다. 해지란 방어란 뜻이에요. 해지는 방어.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내려갑니다. 이거 다 쉽게 아시죠? 그랬을 때 인플레가 발생할 때 자기 재산을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율만큼 재산이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돈을 예금이 아니라 금융 자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값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가가 5% 올라도 내 집값도 5% 올랐기 때문에 나의 구매력은 보호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본. 자, 부동산은 자본이기도 하다. 한번 읽어보세요. 생산 요소이기도 하다. 자, 공장 지을 때 땅 필요하죠. 그런 차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소비재이기도 하다. 소비재.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기도 하다. 뭐 그런 거고요. 자, 다음에 슈바베 지수.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다음에 상품. 부동산은 사고 파는 상품이기도 하다. 그죠? 아파트 분양 광고, 오피스텔 분양 광고 할 때 다 상품이죠. 그랬을 때 뭘 판다? 부동산을 팔 때 그 콘크리트 덩어리, 물리적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는 거예요. 그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소유권을 파는 거예요. 소유권을 파는 겁니다. 법적 권리를 파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물적 객체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동산은 물적 객체를 거래해요. 무슨 얘기야? 자, 이 생수를 팔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생수, 이제 이건 네 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거야! 하는 건데, 부동산은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고, 다만, 요게 네 거라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만. 그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추상적 부동산 권리로서 유통된다 이 얘기예요. 자, 부동산은 거래할 때 추상적 권리가 거래가 되고 감정평가할 때도 물적 객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권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법률적 개념으로서 동산과 부동산 구별이 돼요. 여러분, 한자로 얘기하면 동산과 부동산 무엇입니까? 움직이면 동산, 못 움직이면 부동산. 안일부죠? 움직일 수 없다. 한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냐 없냐가 구별 기준인데 동산의 정의 뭐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동산이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장기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을 동산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토지에 부착된 임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만 임목이 벌채되면 목재로서 동산으로 취급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분의 법적 실익 보죠. 민법 내용인데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 권리 변동, 공신력, 취득 시효 등등등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민법 내용이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시라. 훨씬 더 자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양가로 2번 협의회 부동산 하겠습니다.